일본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IMF가 발표한 국가별 1인당 GDP 순위에서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기 때문입니다. 1000만 명 이상 국가에서 항상 아시아 1위를 고수하던 일본. 굳건하다 믿어왔던 1위를 다른 나라도 아닌 한국에게 빼앗기자 일본 사회는 경악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과장된 수치라며 부정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지만 일본 시민들의 패배감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동부가 1위를 차지한 대한민국 경제력의 비밀.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다나카 류헤이라고 합니다. 산케이 신문 경제부 기자죠. 그날 아침 제 인생을 바꾼 뉴스가 터졌습니다. IMF 발표, 한국 1인당 GDP 일본 추월.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국이 일본을 넘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류헤이, 이거 봤어? 옆자리 선배가 소리쳤어요.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IMF 자료를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한국 1인당 GDP 35,000달러, 일본 34,000달러. 숫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건 조작입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예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들어온 이야기와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은 아시아의 경제 대국이다. 한국 같은 나라와는 격이 다르다고요. 편집장이 제자리로 급히 걸어왔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류헤이, 긴급 기사 써. 지금 당장. 어떤 방향으로 써야 할까요? 당연히 이 발표의 허점을 파헤치는 거지. 한국 경제가 우리를 넘었다는 게 말이 되나? 우리가 언제부터 한국 밑으로 떨어졌다는 거야? 편집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편집국 전체가 술렁거렸어요. 다른 기자들도 모두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식민지 시절 문명을 가르쳐준 나라 아닙니까?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넘을 수 있죠? 편집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게 상식이지. 뭔가 조작된 게 분명해.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분노로 떨렸어요. 허위 통계로 포장된 한국 경제의 실체 제목부터 자극적으로 잡았어요. 기사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GDP 상승은 일시적 현상에 불과합니다. 부동산 거품과 가계부채로 부풀려진 허상일 뿐이죠. 한국은 여전히 조립 가공업에 의존하는 후진국형 경제구조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삼성과 현대 같은 몇 개 대기업이 수치를 끌어올렸을 뿐 실질적인 국민 생활 수준은 여전히 일본에 뒤처져 있습니다. 하지만 글을 쓰면서도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죠.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겁니다. 한국이 일본을 넘을 리 없어요. 제가 대학에서 배운 경제학 이론과도 맞지 않았거든요. 기사를 발행하자마자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일시간 만에 댓글이 800개를 넘었어요. 한국 따위가 우리를 넘다니 말도 안 된다. 류헤이 기자가 정확히 짚었다. 가짜 통계다. 일본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IMF가 한국 편을 드는 것 같다. 이런 허위 보도로 일본을 깎아내리려는 음모다. 제 기사가 일본 전역에 퍼져나갔어요.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에서도 인용됐습니다. 야후 뉴스 댓글란이 난리가 났죠. 아베 전 총리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화제가 됐어요. 다나카 기자가 제대로 된 분석을 했다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우익 성향 유튜버들도 제 기사를 인용하며 영상을 만들었어요. 한국 GDP 조작 의혹이라는 제목으로요.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말 제가 맞는 걸까요? 계속 뒤척였어요. 새벽 3시 휴대폰으로 해외 언론들을 찾아봤습니다. 혹시 다른 시각이 있을까 해서요.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들이 쏟아졌어요. 한국 경제 성장률 3.1%, 일본 0.9%, 한국 수출 증가율 8.2%, 일본 마이너스 2.1%, 한국 반도체 수출 일본의 3배 돌파, 한국 조선업 수주량 세계 1위 탈환. 통계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하나하나가 제 신념을 흔들었어요. 로이터, 블룸버그, 파이낸셜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까지 모두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상합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나? 동료 기자가 다가왔어요. 류헤이, 혹시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한 건 아닐까? 무슨 말입니까? 요즘 한국 기업들 주가 보셨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편집장이 또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류헤이, 후속 기사 써. 더 강하게 반박해. 독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어.
편집장님, 혹시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뭔 소리야? 한국이 우리보다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들은 우리가 기술을 가르쳐준 제자일 뿐이야. 6.25 전쟁 이후 우리가 도와줘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 편집장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일본 경제는 세계 3위야. 한국은 고작 10위밖에 안 되고 1인당 GDP 하나로 뭘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 저는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편집장님, 한국 출장 보내주십시오. 왜? 현지에서 직접 조사해서 이 허위 통계의 실체를 폭로하겠습니다. 한국 경제의 민낯을 보여드리죠. 겉보기만 화려하고 속은 텅 빈 경제라는 걸 증명해 보겠습니다. 편집장이 빙긋 웃었어요. 좋아, 가서 한국 경제의 거짓을 낱낱이 까발려라. 우리 독자들이 원하는 진실을 가져와. 저는 곧바로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표를 들고 있으니 가슴이 뛰었어요. 분노와 확신이 뒤섞인 기분이었습니다. 한국 가서 제 확신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일본이 여전히 우위에 있다는 것을요. 2장. 편견을 증명하러 간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공항 자체가 너무 현대적이었어요. 한에다 공항보다 훨씬 크고 세련됐습니다. 이건 거칠애일 뿐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입국 심사를 받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죠. 얼굴 인식으로 통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일본도 이 정도는 있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공항 철도를 타는 순간 당황했어요. 이게 뭡니까? 영무원에게 물어봤습니다. 교통카드 없으시면 휴대폰으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휴대폰으로요? 네, 애플페이나 구글페이 쓰시면 바로 돼요. 아니면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도 있고요. 애플페이요? 일본에서는 거의 받아주는 곳이 없는데 여기서는 된다는 겁니까? 아이폰에 애플페이를 등록만 해놨지 실제로 써본 적은 없었어요. 일본에서는 현금이 주류니까요. 하지만 습관적으로 현금을 꺼냈습니다. 영무원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현금은? 잠깐만요. 기계에서 카드 사셔야 할 것 같은데요. 현금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까?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럼 애플페이 한번 써볼까요? 처음 써보는 애플페이였어요. 휴대폰을 갖다 대니 삐 소리와 함께 결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간단해요? 네, 편하시죠? 정말 놀라웠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직도 대부분 현금을 쓰는데 여기서는 애플페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다니. 전철에 올랐어요. 차량이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무엇보다 와이파이가 빨랐어요. 지하철에서 이렇게 인터넷이 잘 되나?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더 놀랐습니다. 역사가 거대했어요. 도쿄역보다 훨씬 컸습니다. 여기가 서울역입니까? 안내원에게 물어봤어요. 네, 맞습니다. 처음 오셨나 봐요? 일본에서 왔는데 생각보다 크네요. 일본 분이시구나. 우리 역이 아시아에서 제일 큰 기차역 중 하나거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일본이 철도 강국인데 말이에요.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서울 시내를 봤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어요. 기사님, 저 빌딩들 언제 지어진 건가요? 대부분 2000년대 이후에 지어진 거예요. 강남은 더 최근에 지어진 것들이 많고요. 택시기사가 말했습니다. 일본도 고층 빌딩 많잖아요. 물론이죠. 하지만 여기는 좀 다르네요. 정말 달랐어요. 건물들이 더 현대적이고 세련된 느낌이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을 했어요. 프런트 직원이 완벽한 일본어로 대화했습니다. 어떻게 일본어를 이렇게 잘하세요? 저희 호텔 직원들은 모두 3개 국어 이상 구사합니다. 일본어, 영어, 중국어는 기본이에요. 일본에서도 이런 서비스는 고급 호텔에서나 받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방에 들어가서 짐을 풀며 생각했어요. 겉보기만 그럴듯한 거야. 속을 들여다보면 다를 거야. 저녁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명동거리였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도쿄 시부야보다 북적거렸습니다. 여기가 한국의 중심가인가요? 옆에 있던 한국인에게 물어봤어요. 명동은 관광지고요. 강남이 진짜 중심가죠. 강남이요? 네, 거기가 우리나라 맨해튼 같은 곳이에요.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을 보는데 QR코드였어요. 메뉴판이 없나요? 휴대폰으로 QR코드 찍으시면 됩니다. 또 휴대폰이네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종이 메뉴판이 대부분인데 말입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계산할 때 또 놀랐어요. 카드나 페이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현금은 안 되나요? 현금도 받긴 하는데.
요즘은 거의 안 쓰시거든요. 이번에도 애플페이를 써봤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일본에서는 한 번도 써본 적 없는데 여기서는 어디서나 되네요. 계산하는 다른 손님들을 봤습니다. 모두 휴대폰을 갖다 댔어요. 삐 소리와 함께 결제가 끝났습니다. 일본보다 훨씬 빠르네. 혼자 중얼거렸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사람이 없네. 무인 편의점이었어요. 입구에서 휴대폰을 찍고 들어갔습니다. 물건을 짚고 그냥 나오면 자동으로 결제됐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일본에서도 몇 개 있긴 하지만 이렇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호텔방에서 하루를 정리했어요. 분명히 겉모습만 화려한 거야. 내일부터 제대로 조사해보자.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전부 가짜일까요? 지하철의 자동화 시스템, 무인 편의점, 모든 곳의 전자결제. 아니야, 분명히 허상이야. 내일 경제 전문가를 만나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거야. 강지연 교수와의 약속이 내일 오후에 잡혀 있었어요. 그때 모든 걸 밝혀내겠어.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오늘 본 장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지하철에서 본 사람들의 모습이요. 모두 깔끔하게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가난해 보이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일시적인 현상이겠지. 한국도 빈부격차가 심하다고 들었는데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습니다. 내일이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한국 경제의 실체를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다음 날 오후 서울대학교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을 탔어요. 또다시 애플페이로 결제했습니다. 이제 조금 익숙해졌어요. 서울대 입구역에서 내려 캠퍼스로 걸어갔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컸어요. 도쿄대학만큼 크네. 경제학과 건물을 찾아갔습니다. 현대적이고 깔끔한 건물이었어요. 강지현 교수 연구실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했어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책상에서 일어났어요. 다나카 기자님이시죠? 강지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강 교수의 악수가 단단했어요. 일본에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커피 드실까요? 감사합니다.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IMF 발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국이 일본을 넘었다는 게 사실인지요? 강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다만 해석이 중요하죠. 해석이요? 네. 1인당 GDP만 보면 한국이 앞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드디어 제대로 된 답변이 나왔습니다. 역시 그렇죠. 한국 경제에 허점이 있는 거 아닌가요? 허점이라기보다는 구조적 차이가 있다고 봐야죠. 강 교수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보시면 혁신 기업들의 기여도가 매우 높아요. 혁신 기업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기업들 말입니다. 이들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늘었어요. 자료를 보니 놀라웠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반도체 시장 1위였어요.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현상 아닙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은 아직 기술력이 일본에 비해. 강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자님, 언제 마지막으로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을 조사해 보셨나요? 솔직히 최근에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독보적이에요.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현대차의 전기차 기술도 테슬라와 경쟁할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정말 그럴까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장이 지속 가능한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한국 정부의 R&D 투자를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새로운 그래프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이 세계 1위예요. 4.8% 정도 됩니다. 일본은 얼마나 되죠? 3.2% 정도예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연구개발에 더 많이 투자한다니. 그리고 교육열도 무시할 수 없어요.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강 교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특히 공학, 과학 분야 인재 배출이 뛰어나요. 이게 혁신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도 기술 강국 아닙니까? 물론이죠. 일본은 여전히 많은 분야에서 앞서 있어요. 하지만 강 교수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뭔가요? 변화의 속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한국은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디지털 전환, 친환경 에너지, 바이오 기술 등에서 말이죠.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줬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보세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세 회사가 전 세계 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해요. 그렇게 많이요? 네. 테슬라도 한국산 배터리를 쓰고 있거든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것과 너무 달랐어요. 그럼 한국이 정말 일본을 넘어선 건가요? 단순히 넘어섰다, 못 넘어섰다로 말할 수는 없어요. 각자 강점이 다르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본은 정밀 기계, 소재, 부품 분야에서 여전히 강해요. 하지만 한국은 최종 제품과 플랫폼 분야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강 교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두 나라는 경쟁보다는 협력이 더 필요한 관계예요. 하지만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제가 알고 있던 것과 많이 다르네요. 언론의 시각이 중요하죠.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져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쓴 기사들이 편향적이었을 수도 있다는 걸요.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요? 현장을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업들을 방문해 보시면 어떨까요? 강 교수가 명함을 건네줬습니다. 삼성전자 일본 지사장님 연락처예요. 이토 히데키라는 분인데 한국과 일본 경제를 모두 잘 아시거든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편견 없는 시각으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진실은 생각보다 복잡하거든요. 연구실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틀렸을까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토 지사장을 만나보기로 했어요. 이토 히데키 지사장과의 약속은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삼성전자 일본 지사는 도쿄에 있어요. 서울에서 하루 만에 다녀올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김포공항에서 하네다 공항까지 2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가까웠나? 도쿄 시나가와에 있는 삼성전자 일본 지사 건물 앞에 섰어요. 생각보다 큰 빌딩이었습니다. 로비에서 이토 지사장을 기다렸어요. 곧 엘리베이터에서 50대 중반의 남성이 나왔습니다. 다나카 기자님이시죠? 이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악수를 나눴어요. 이토 지사장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사무실로 올라가시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토 지사장이 말했어요. 강 교수님께서 연락 주셨더군요. 한국 경제에 대해 궁금한 게 많으시다고. 네,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요.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벽면에 삼성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먼저 질문부터 하시죠. 뭐가 제일 궁금하신가요? 삼성이 정말 소니보다 잘 나가는 건가요? 이토 지사장이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사실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모든 면에서 말입니다. 자료를 꺼내서 보여줬어요. 스마트폰 시장부터 보시죠. 삼성전자는 전 세계 1위예요. 애플과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죠. 소니는 어떻게 됐나요? 소니 모바일은 사실상 철수 상태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1%도 안 돼요. 충격적이었어요. 소니가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밀렸다니. 반도체는 어떤가요? 더 심각해요.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1위거든요. 특히 디램과 낸드 플래시에서는 독보적이고요. 그래프를 펼쳐서 보여줬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40% 넘어요. 일본 기업들은 합쳐도 10%가 안 됩니다. 일본도 반도체 강국이었는데 그게 20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토 지사장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투자의 차이죠. 삼성전자는 한 해에 반도체 설비 투자만 30조 원 이상 해요. 30조 원이요? 네. 일본 반도체 기업들 전체 투자액보다 많습니다. 말이 안 됐어요. 한 회사가 일본 전체보다 더 많이 투자한다니. 그리고 기술 개발 속도도 달라요. 삼성은 3나노 공정을 이미 양산하고 있거든요. 3나노요? 네. 세계에서 가장 미세한 반도체 공정이에요. 일본 기업들은 아직 10나노도 힘들어해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어떤가요? 더 심해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에서 독점적 지위에 있습니다. 새로운 자료를 보여줬어요. 아이폰에 들어가는 OLED도 삼성 것이에요. 애플이 경쟁사 제품을 쓸 정도로 기술 격차가 큽니다. 소니는 디스플레이도 안 되나요? 소니는 이미 패널 사업에서 철수했어요. 수익이 안 나거든요. 점점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럼 자동차 쪽은 어떤가요? 도요타, 혼다는 여전히 강하잖아요. 이토 지사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상황이 바뀌고 있어요. 전기차요?
현대차그룹이 전기차에서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또 다른 그래프를 펼쳤습니다. 작년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에서 현대차그룹이 3위까지 올라왔어요. 도요타는 몇 위인가요? 전기차만 놓고 보면 10위권 밖이에요. 믿을 수 없었어요. 배터리 기술도 한국이 앞서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테슬라의 주요 파트너거든요.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뭘 하고 있었나요? 하이브리드에만 매달렸죠. 전기차 전환이 이렇게 빠를 줄 몰랐어요. 이토 지사장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 일본 기업들이 안주했던 면이 있어요. 안주요? 과거의 성공에 취해서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했죠. 한국 기업들은 달랐고요. 어떻게 달랐나요? 위기감이 달랐어요. 한국은 항상 추격자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빨리, 더 혁신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줬어요. 삼성전자 보세요. 메모리 반도체에서 1위가 되자마자 시스템 반도체에도 뛰어들었어요. 시스템 반도체요? CPU, GPU 같은 고부가 가치 반도체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쪽이 더 중요해집니다. 성과가 있나요? 삼성 파운드리가 세계 2위까지 올라왔어요. TSMC 다음이죠. 점점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지사장님은 언제부터 이런 변화를 느끼셨나요? 2010년대 중반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한국 기업들이 확실히 달라지더군요. 뭐가 달라졌나요? 글로벌 마케팅이 달라졌어요. 한류라는 문화적 배경도 있었고요. 한류요? BTS,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이 삼성, LG 제품에 대한 인식도 바꿔놓았어요. 정말 그런가요? 그리고 경영진의 사고방식도 다르더라고요. 더 과감하게 투자하고 더 빨리 결정해요. 일본 기업들은 왜 못 따라가나요? 회사 문화의 차이 같아요. 일본은 합의를 중시하다 보니 의사결정이 느려요. 하지만 한국은 톱다운으로 빠르게 움직이죠. 이토 지사장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솔직히 부럽기도 해요. 그런 스피드가.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의 성장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아요.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말이죠. 절망적인 전망이었습니다. 일본에게는 희망이 없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일본도 강점이 있거든요. 소재, 부품, 정밀기계 분야에서는 여전히 앞서고 있어요. 하지만 최종 제품에서는 밀리고 있군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생각이 복잡했어요. 정말 한국이 일본을 앞서고 있는 건가요? 이토 지사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제 기사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뭘 놓쳤을까? 서울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를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호텔 근처 카페에 갔어요. 주문하려는데 또 QR코드더군요. 메뉴판 없나요? 휴대폰으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신용카드를 꺼냈어요. 일본에서 쓰던 비자 카드였습니다. 카드로 할게요. 네, 카드 받겠습니다. 하지만 옆 테이블 사람들을 봤어요. 모두 휴대폰으로 결제하고 있었죠. 점심시간에 회사원들이 몰리는 식당가에 갔습니다. 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반찬으로 김이 나왔어요. 이 김 맛있네요. 여기 김이 유명해요. 수출도 많이 하고요.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수출요? 김을요? 네, 요즘 김이 한국의 대표 수출품 중 하나거든요. 정말 그럴까요? 김이 수출품이라니. 어느 나라로 수출하나요? 일본, 중국, 미국, 전 세계로 나가요. 특히 일본에서 인기가 많대요. 충격적이었어요. 일본에서 한국 김을 수입한다고요? 식사 후에 궁금해서 마트에 가봤습니다. 김 코너를 찾아갔어요. 정말 다양한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종류가 많나?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김이 제일 인기예요? 대상 김이 유명하죠. 수출도 제일 많이 하고요. 대상이라는 회사를 처음 들어봤어요. 어떤 회사인가요? 한국 최대 김 생산업체예요. 전 세계 김 시장의 7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70%요? 말이 안 됐어요.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자료들이 나왔어요. 한국 김 수출액이 연간 7억 달러를 넘는다는 거였어요. 7억 달러나? 더 자세히 알아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대상그룹의 김 사업이 전 세계 1위였어요.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까지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특히 충격적인 건 일본 수출이었어요. 일본이 한국 김의 최대 수입국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 김을 수입한다고? 더 찾아보니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한국의 김 양식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거예요. 자동화 양식장, 품질 관리 시스템,
가공 기술까지 모든 면에서 앞서 있었습니다. 저녁에 편의점에 가서 김을 사봤어요. 일본 브랜드와 비교해 보려고 했죠. 맛을 보니 정말 달랐어요. 더 바삭하고 고소했습니다. 기술의 차이구나. 포장지를 보니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함께 적혀 있었어요. 처음부터 수출을 염두에 두고 만든 거네. 편의점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이 김 많이 팔려요? 네, 외국인들이 특히 좋아해요. 기념품으로도 많이 사가고요. 일본인들도 사나요? 네, 일본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사가요. 본국에서 먹던 것보다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일본에서 온 제가 한국에서 김을 사고 있다니. 호텔방에서 김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이런 게 한국 경제의 실체구나. 단순히 대기업만이 아니라 이런 전통식품까지도 세계화에 성공했다는 거였어요. 인터넷으로 더 찾아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한국 김 산업의 자동화 정도가 일본보다 높았어요. 로봇을 이용한 양식, AI를 활용한 품질 관리까지 도입했더군요. 기술력이 이 정도였나? 마케팅도 달랐어요. K푸드라는 브랜딩으로 전 세계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BTS 같은 한류 스타들이 김을 먹는 모습을 SNS에 올리면서 해외에서 인기가 폭발했다고 하더군요. 문화와 경제가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마케팅이었어요. 전통 음식과 현대 문화를 결합시킨 거죠. 그 결과가 연간 7억 달러 수출이었습니다. 작은 것부터 세계화했구나. 김 하나로도 이 정도인데 다른 분야는 어떨까요? 내일은 또 다른 산업을 살펴봐야겠어요. 김에 대해 알아본 후 한국 식품 산업 전체가 궁금해졌습니다. 아침에 대형마트에 가서 식품 코너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라면 코너부터 봤습니다. 신라면, 진라면, 불닭볶음면. 브랜드가 정말 많았어요. 이 중에 수출하는 것도 있나?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거의 다 수출해요. 특히 불닭볶음면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불닭볶음면이요? 네, 유튜브에서 챌린지 영상으로 유명해졌거든요. 외국인들이 매운맛에 도전하는 영상이요. 정말 그런지 휴대폰으로 검색해봤어요. 놀랍게도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들이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이 불닭볶음면을 먹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재미있게 편집되어 있었어요. 이게 마케팅이 된 거구나. 불닭볶음면은 어느 회사 제품인가요? 삼양식품이에요. 요즘 그 회사 주가가 엄청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주가요? 식품회사 주가가 올랐다는 게 신기했어요. 호텔로 돌아가서 삼양식품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자료들이 나왔어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340억 원이었습니다. 1,340억 원이라고? 매출은 전년 대비 37% 늘어난 5,290억 원으로 사상 최대였어요. 더 놀라운 건 해외 매출 비중이었습니다. 전체 매출의 80%가 해외에서 나온다는 거였어요. 라면 회사가 해외 매출이 80%? 미국, 중국, 유럽 등에서 고른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가 차트를 봤더니 더 충격적이었어요. 3년간 주가가 10배나 올랐습니다. 10배라고?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회사도 아니고 라면 회사가 이런 성장을 할 수 있다니. 사람들이 닭비디아라고 부른다는 기사도 있었어요. 불닭볶음면이 이렇게 대단한 상품이었나? 더 자세히 알아보니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유튜브 챌린지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브랜드 인지도가 급상승한 거였어요.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편의점에 가서 불닭볶음면을 사봤어요. 포장지를 자세히 봤습니다.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까지 적혀 있었어요. 처음부터 글로벌을 염두에 두고 만든 거네. 편의점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이라면 많이 팔려요? 네, 외국인들이 기념품으로 많이 사가요. 한국 사람들보다 외국인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녁에 불닭볶음면을 끓여 먹어봤습니다. 정말 매웠어요. 일본 라면과는 차원이 다른 매운맛이었습니다. 이 맛이 전 세계를 사로잡은 거구나. 하지만 단순히 매운 것만은 아니었어요. 달콤함과 감칠맛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삼양식품의 해외 진출 전략을 찾아봤어요.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각 나라별로 맞춤형 마케팅을 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한류 팬들을 겨냥한 마케팅, 유럽에서는 프리미엄 전략, 동남아에서는 현지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전략적이었구나. 특히 인상적인 건 SNS 마케팅이었어요. 인플루언서들과 협업해서 챌린지 영상을 만들고 그게 바이럴을 타면서 전 세계로 확산된 거였습니다. 일본 회사들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어요. 다음 날 다른 식품 회사들도 알아봤습니다. 농심, 오뚜기, CJ제일제당.
모두 해외 진출에 적극적이었어요. 하지만 삼양식품만큼 폭발적인 성장을 한 곳은 없었습니다. 불닭볶음면이 정말 특별한 상품이었구나. 오후에 증권회사 리포트를 찾아봤어요. 애널리스트들은 삼양식품의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K푸드 열풍의 수혜주라고 평가하고 있었어요. 목표 주가도 계속 올리고 있었습니다. 라면 하나로 이런 성공이 가능하구나. 저녁에 한국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삼양식품 주식 가지고 있어? 응, 3년 전에 샀어. 지금 10배 됐어. 10배라고? 정말? 응, 불닭볶음면이 이렇게 뜰 줄 누가 알았겠어. 정말 놀라웠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전통적인 식품 회사가 이런 혁신적인 성장을 하다니.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감각이 다르구나. 문화와 상품, 마케팅이 완벽하게 결합된 사례였습니다. 이런 게 바로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구나 싶었어요. 며칠간 한국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지금까지의 경험을 정리해봤어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독점, 현대차의 전기차 부상, 무인 편의점, 전자결제 시스템, 삼양식품의 글로벌 성공. 이 모든 게 정말 사실일까? 아직도 믿기 어려웠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너무 달랐거든요. 그날 밤 일본에 있는 대학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타나카, 한국 어때? 솔직히 혼란스러워. 왜? 뭔가 문제 있어? 내가 알고 있던 한국과 완전히 달라. 후배가 웃었어요. 설마 한국이 일본보다 잘 산다는 얘기 믿는 거야? 그게 현실을 보니까. 류헤이, 너 너무 현혹되는 거 아냐? 한국은 여전히 우리보다 못해. 전화를 끊고 나서 더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제가 현혹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서울 시내를 다시 돌아다녔습니다. 이번에는 더 꼼꼼히 관찰해봤어요. 지하철에서 사람들의 옷차림을 봤습니다. 대부분 깔끔하고 세련됐어요. 가난해 보이는 사람이 별로 없네. 일본에서 들었던 한국은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말과 달랐습니다. 강남역 근처를 걸어봤어요. 고급 브랜드 매장들이 즐비했습니다.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이런 매장들이 이렇게 많다고? 사람들이 명품을 들고 다니는 모습도 자주 봤어요. 구매력이 이 정도구나. 점심시간에 카페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내가 뭔가 놓치고 있었나?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던 정보들이 언제 것인지요. 대부분 10년, 20년 전의 인식이었어요. IMF 외환위기 때의 이미지로 계속 생각하고 있었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이 어떻게 변했는지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후에 도서관에 가서 한국 경제 관련 책들을 찾아봤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IT 강국으로 도약한 과정, 한류의 시작과 확산, 글로벌 기업들의 성장. 이런 변화가 있었구나. 특히 인상적인 건 교육 투자였어요.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대학 진학률이 80%를 넘었어요. 일본보다 높네. R&D 투자도 GDP 대비 세계 1위였습니다. 정말 혁신에 올인했구나. 저녁에 한국인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어요. 대학교 때 교환학생으로 온 김민수라는 친구였습니다. 류헤이, 오랜만이야. 민수야, 반가워. 한국 어때? 좋지? 솔직하게 말했어요. 솔직히 충격받았어. 뭐가? 내가 알고 있던 한국과 너무 달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 있어. 한국이 정말 많이 변했거든.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거야?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지. 특히 2010년대 들어서는 완전히 달라졌어. 구체적인 예를 들어줬어요. 스마트폰 보급률만 봐도 그래.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높아. 정말? 응. 95% 넘어. 일본보다 훨씬 높지. 그래서 전자결제가 이렇게 발달한 거였군요. 그리고 인터넷 속도도 세계 1위야. 그래서 지하철에서 동영상을 다 보는구나. 민수가 웃었어요. 류헤이는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 솔직히 일본보다 못한 나라라고 생각했어. 그런 생각 가진 일본인들 많아. 특히 나이 든 분들은. 왜 그럴까? 과거에 매여 있는 것 같아. 20년 전 한국만 기억하고 있는 거지.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일본 언론도 한국의 변화를 제대로 보도 안 하고. 민수의 말에 찔렸습니다. 제가 속한 산케이 신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류헤이, 솔직히 말하면 요즘 한국 젊은이들은 일본을 별로 의식 안 해. 정말? 응.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을 더 의식하지. 충격적이었어요.
일본은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거야?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각자 다른 길을 가는 느낌? 호텔로 돌아와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쓴 기사들을 다시 읽어봤어요. 허위 통계로 포장된 한국 경제의 실체.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편견으로만 쓴 기사였어요.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준 거구나.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일본의 우월성을 맹신하고 한국의 변화는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거예요. 진실을 외면했구나.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신념 체계가 완전히 흔들렸어요. 그동안 확신했던 것들이 모두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마지막 날 아침, 한국에서의 일주일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왔을 때의 확신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한국 경제가 허상이다라는 믿음이 말입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서울 시내를 봤어요. 이제는 다른 눈으로 보였습니다. 편견이 아닌 현실로요.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써야겠다고. 도쿄에 도착해서 바로 편집국으로 갔어요. 류헤이, 어떻게 됐어? 한국 경제에 허점 찾았어? 편집장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편집장님, 얘기 좀 해야겠어요. 뭔 일이야? 표정이 안 좋네. 사무실로 들어가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 경제가 정말 일본을 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편집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뭔 소리야? 그럴 리 없어. 직접 보고 온 겁니다. 삼성전자의 기술력, 전자결제 시스템, 글로벌 진출. 류헤이, 너 완전히 속은 거야. 겉모습에만 현혹된 거라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편집장님, 제가 가져온 자료들을 보세요. 삼양식품의 주가 차트,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 한국의 R&D 투자 현황. 모든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편집장이 자료를 보더니 당황했어요. 이게 정말이야? 네, 모두 공식 자료입니다. 그래도 이걸 그대로 기사로 쓸 수는 없어. 우리 독자들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거든. 하지만 진실이잖아요. 진실이라고 해서 다 보도하는 건 아니야. 신문도 비즈니스라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산케이 신문이 진실보다는 독자들의 편견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사를 쓰고 있다는 걸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래 계획대로 써.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거야. 그럴 수 없습니다. 뭐? 거짓말을 쓸 수는 없어요. 편집장이 화를 냈습니다. 류헤이, 내가 뭘 하려는 거야? 회사를 배신하려고? 배신이 아니라 진실을 쓰려는 겁니다. 그럼 다른 신문사로 가. 결국 큰 소리가 났어요. 그날 밤 집에서 고민했습니다. 정말 회사를 그만둬야 할까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다음 날 사표를 냈습니다. 류헤이, 정말 그만두는 거야? 동료들이 말렸지만 결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미안해. 더 이상 여기서 일할 수 없겠어. 며칠 후 프리랜서 기자로 첫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한국 경제, 일본이 배워야 할 혁신의 현장이었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을 객관적으로 담았습니다. 삼성전자의 기술력, 디지털 전환의 속도, 글로벌 마케팅의 성공. 기사를 인터넷에 올리자마자 반응이 폭발했어요. 다나카는 한국에 매수됐다. 배신자다. 친한파 기자.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지지하는 댓글도 있었어요. 용기 있는 기사다. 진실을 써줘서 고맙다.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했다. 특히 젊은 일본인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일본 대기업들이 제게 자문을 요청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 기업들의 성공 비결을 알고 싶다고 했어요.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유명 기업들이었습니다. 정말 한국이 우리를 앞서고 있나요? 네, 많은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먼저 현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6개월 후 저는 독립경제평론가로 자리를 잡았어요. 한국과 일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전문가가 됐습니다. 책도 냈어요. 한국에서 배운 혁신의 힘이라는 제목으로요.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특히 일본 기업인들 사이에서 인기였어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라. 편견을 버리고 현실을 보라. 경쟁자에게서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줬습니다. 1년 후 다시 한국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강연자로요. 서울대학교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마주한 일본 기자 이야기. 강지연 교수님도 오셨어요. 류헤이 씨,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요. 교수님 덕분입니다. 눈을 뜨게 해주셔서요.
강연 후 한국 학생들이 질문했어요. 앞으로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서로 배우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경쟁하되 존중하는 거죠. 일본 사람들의 인식이 바뀔까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점차 바뀔 겁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니까요. 그날 밤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년 전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제가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제 저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양국이 서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요.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마주하는 것. 그것이 진짜 성장의 시작이라는 걸 배웠습니다.